어서오세요. 여러분의 훈훈한 시간을 책임져줄 예니밍이에요. 좋아요, 구독 아시죠? 뽕! 뿅! 어서오세요. 오늘의 책임녀 나타났어요.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책을 읽어볼까? 오랜만 아닌가요? 아무튼 책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오랜만에 배우는 게 있는 책을 읽어볼까 해요. 오늘은요, 우리 최초로 산문집을 읽으려고 해요.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에요. 산문이에요. 에세이. 요거는 책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앞, 뒤가 서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앞뒤 표지가. 그 세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이 한 절반으로 돼서 앞에서부터는 이 사람 공선옥 씨가 책을 썼고요. 뒤에서부터는 또 뒤집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이 쓴 거예요. 오늘의 책 제목은요, 내가 사랑한 여자인데요. 먼저 공선옥 씨부터 보죠. 유유에서 나왔네요. 봅시다. 공선옥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남 사람인데 91년에 등단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을 쓰셨죠. 이분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실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누굴 골랐냐면요, 바로 다니엘 미테랑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어서오세요. 산문집 다니엘 미테랑 씨가 누구냐 하면은요, 읽어보죠. 잠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의 부인 다니엘 미테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이 혼외 자식을 낳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있던 그 대통령 부인? 한다. 그리고 그뿐이다. 관심사는 그러니까 오직 그녀의 사생활이지 공생활이 아니다. 그녀의 인품과 그녀가 펼쳤던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들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은 온통 남녀의 사생활에만 관심을 돌리고 심지어 유력 신문들까지 가세해 사생활 들추기에 골몰한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사생활을 들추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만 저급한 호기심의 충족뿐이다. 그래서 뒤에 남는 것은 내가 결국은 저급한 인간이라는 씁쓸한 확인뿐이다. 사람들은 흔히들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인 나의 존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이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저급함을 확인하는 것과 내 존엄을 확인하는 것, 세상에는 늘 그 두 가지 유형의 만남이 있다. 나는 다니엘 미테랑을 통해서 그녀와 내가 같은 인류에 속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품격과 존엄을 재발견하게 하는 매력과 힘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책을 통해서지만 그녀를 만나고 난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그녀를 닮고 싶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걸 두고 사람들은 귀감이라고도 한다. 귀감이 되고도 남을 사람. 다니엘 미테랑에 관한 글을 쓰기 직전 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인 세실리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세실리아는 꽤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인 듯하다. 결론적으로 세실리아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대통령 부인 자리도 마다한 여인이다. 나는 그런 세실리아의 용기가 부럽다. 남편이 가진 부와 지위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다니엘 미테랑 또한 세실리아 못지않은 자유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구가한 자유는 같은 자유인데도 엄연히 다른 자유처럼 느껴진다. 굳이 구분하자면 개인적인 자유 분방함과 인간적인 자유 추구라고나 할까? 내가 과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실리아는 확실히 신세대풍 자유를 구가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반면에 다니엘 미테랑은
자신의 자유를 뛰어넘어 인류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자유를 누렸다고나 할까? 그래서 국내에 소개된 다니엘 미테랑의 자서전 부제도 모든 자유를 누리며 다. 다니엘은 대통령 부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자유와 억압받는 인류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녀가 대통령 부인이 됨으로써 그녀의 자유를 향한 의미 있는 노력들이 탄력을 받게 된다. 세실리아가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부인 자리를 반납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그 자유를 위해 대통령 부인 자리를 잘 활용했다고나 할까? 때마침 터키 의회가 터키와 이라크 국경 사이에 살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곧이어 터키군과 쿠르드 반군과의 교전에 의한 사람들의 사망 소식. 나는 자연스럽게 1990년대 중반에 다니엘 미테랑이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해 펼쳤던 지원 활동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때에도 터키군의 쿠르드족 공격을 단호하게 비난했었다. 그녀는 중국의 침공을 받은 티베트, 터키의 침공을 받은 쿠르드족, 이스라엘에 의해 제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의 편에 섰다. 멋있죠? 말하자면 그녀는 불의 앞에서 분노할 줄 알고 그 분노를 대통령 부인 자리 혹은 프랑스 자유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권위로 적절히 제어했다. 그리고 끈질기고 참을성 있게 차근차근 세상의 모든 불의를 향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반대 의지를 관철해 나갔다. 다니엘 미테랑의 대사회적 발언의 밑바탕에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억압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억압당하면서 억압받는 사람들 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억압받는 인류에 대한 애정으로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힘센 자의 편에 서기가 쉬운 법이다. 그 행동이 결국은 세상의 악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모른 척한다.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약하다. 그러나 다니엘 미테랑은 강했다. 정의로워서 진정으로 강한 여인이었다. 그 강함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약한 자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고운 심성에서 나오는 강함이다. 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 미테랑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권운동가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14살인데 레지스탕스 운동에 뛰어들었대요. 그 후로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1944년에 레지스탕스 운동 시절에 만났었던 프랑스와 미테랑과 결혼해서 그 프랑스와 미테랑은 대통령 집권을 14년 동안 했는데요. 그동안 영부인이라는 화려한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멋지죠? 결국 1986년에 프랑스 자유재단을 설립하고 제3세계를 지원하고 인종차별과 아동학대 철폐 등에 앞장서는 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동지에서 연인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분은 근데 자기 자신은 퍼스트레이디라는 호칭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라 자기는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고 또 자기 자신도 뭔가 활달하게 운동하는 사람이죠. 그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부인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로 손꼽히던 사람이라네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5년 전에. 자, 근데 오늘 요거 말고 이 책에서 2개 더 읽고 싶은 거 있는데요. 요거를 오늘 다 읽지 않고요. 한 김에 생각이 나서 다른 거를 읽어볼까 해요. 올더 레이지 서평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하고 좀 일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읽어보려고 해요.
잠깐만요. 화면 조절 좀 하고요. 자, 자, 봅시다. 오늘 서평할 거는요, All the Rage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All the Rage 한글로 써 있어서 이상한데요. All the Rage 예요. 모든 분노. 이런 거죠. 커트니 서머스 씨가 지었고요. 최제니 씨가 옮겼고요. 미래인에서 출발한 책이고요. 2015년 10월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읽은 거는 2016년 3월 27일에 읽었어요. 자, 봅시다. All the Rage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뭔가 여기 그 무서운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가 약간 그 어린 느낌이에요. 어린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막 풀어헤치고 약간 망가진 모습으로 있죠. 그리고 입술과 손톱을 아주 새빨갛게 칠해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요게 내용에 나와요. 뭔가 상처 입은 여자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마존닷컴 이달의 책에도 선정됐대요. 자, 봅시다. 요거는 내용상 필요해서 한번 읽을게요. 요 여자의 주인공이 이름이 누구더라? 로미인데요. 로미가 1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얘네가 이제 파티 문화가 있죠. 근데 그 파티에서 어서오세요. 파티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너무나 멋진 남자애한테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애는 그 지역의 유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로미가 나는 그 남자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의 편에 들어요. 그래서 그 로미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혹은 그 후로도 계속 왕따를 당하게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렇고. 팬가입 감사해요. 오지님 반가워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학교에 다니네요. 나는 구석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정문 앞으로 나가봤다. 여학생 둘이 서둘러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는 마치 뭔가를 안다는 듯 키득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는 듯. 여학생 둘이 낄낄거렸다. 위험을 알리는 듯한 통증이 무지근하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제인이었다. 제인은 동상이에요. 학교의 마스코트인 제인에게 한 짓은 누가 봐도 웃음을 터뜨릴 만한 것이었다. 몸에 두르고 있던 치어리더 옷이 벗겨진 채 발목 아래로 말려 내려가서 알몸이 드러난 모습은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마네킹은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된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었다. 볼품없는 천조가리로 가려진 가슴을 제외하고는. 제인이 내 속옷을 입고 있었다. 내 시선이 터널 안을 통과하듯 속옷에 꽂혔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자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빨간색. 이런 짓을 한 아이들은 제인의 입술과 손톱까지 빨간색으로 칠했다. 요렇게 얘는 분명히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심지어 여자애들조차 얘를 거짓말쟁이, 거기다가 이렇게 놀림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현재로 와서 1년 전에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현재에 또 이제 얘네가 졸업 파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졸업 파티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무슨 일을 당했냐면 얘가 갔다가 자기는 분명히 술을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억이 끊겼어요. 그 뒤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록이라는 애가 있어요. 브록은 누구냐면 또 이 지역에 권세 있는 자식의
친구예요. 걔한테 맨날 붙어 다니는 남자애예요. 그 부록이 로미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그 물뽕을 먹였어요. 뭐죠? 그 마약 있죠? 무색 무취의 마약. 그거를 먹이고 얘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진곳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 배를 올려가지고 배에다가 그 로미가 쓰는 립스틱으로 낙서를 해놔요. 나를 더럽혀줘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나쁜 짓을 아직 덜 했는데 그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교 전체에서 인기가 있는 여자애가 여기로 나와서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걔를 막았어요. 그러자 그 부록은 이 여자애를 먼 곳에 내팽겨치고 그냥 가버려요. 로미는 그런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경찰들이 죄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 여자애를 다음날 아침까지 수색하는데 동원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졌냐면 로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인기 있는 여자애 있죠? 걔가 그날 밤에 실종이 돼요. 동시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일단 지금 요 말을 하는 애는 티미라는 지금 주인공을 미워하는 여자애예요. 브록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안 들어도 알 것 같다. 로미 그레이가 파티장을 빠져나갔다고 했어. 티나가 유미와 모두를 향해 말했다. 얘들아, 얘가 얼마나 형편없는 앤지 알아? 파티장을 빠져나가서 가드윗을 사방팔방 돌아다녔대. 가드윗은 그 로미가 버려져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얘네 엄마가 실종 신고를 했고 다음날 아침에 린 하워드가 길바닥에서 발견한 거야. 얘를 찾느라고 경찰 인력이 반 이상 동원된 거라고. 반 이상이. 티나의 비난은 계속되었다. 만일 경찰이 로미를 찾는데 동원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야. 나 때문에 페니의 수색이 방해되었다. 페니가 바로 그 정규에서 인기 있는 여자애예요. 그리고 동시에 실종당한 여자애고. 이제 아이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겠지. 아이들 사이에서 나를 향한 또 다른 증오가 싹트고 있는 게 느껴졌다. 왜 팬이냐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학교 친구들은 팬이가 아니라 로미가 실종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로미를 수색하느라고 팬이를 못 찾았다라고 생각하고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그냥 조금 공감이 가서 넣어놨는데요. 로미가 일하는 식당에다가 팬이를 찾는 그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아줌마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너무 예쁜데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 아줌마는 이 비극이 마치 팬이의 외모와 비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대요. 굉장히 이런 일이 많죠. 비극은 정말 그냥 비극일 뿐인데 예쁜 아이면은 더욱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거 그 외모 지상주의의 나쁜 일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가 그래서 이 로미는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냐면요. 내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옷을 집어들었다. 흉터를 가리기라도 하듯 자기 자신의 몸이 흠이고 자기 자신이 흉터라고 생각하게 돼요. 주위의 배경색이 녹아들도록 색이 어두운 긴팔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옷을 이렇게 항상 꽁꽁 껴입고 다니고요. 머리는 풀었다. 손톱은 벗겨진 곳 없이 완벽하고 립스틱만 바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 사건 이후로는 예전과는 다르게 손톱과 입술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다녀요.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뭐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페니는 죽었어요.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페니가 죽은 거는 로미가 발견하게 돼요. 우연하게도.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로미는 막 의심을 당해요. 네가 어떻게 거기 가서 걔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발견했니? 뭐 이런 식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티나는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겉으로는 로미를 적대시하고 나는 페니 편이야. 너 때문에 페니가 사라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브록이라는 남자애가 페니하고 그날 그 페니가 로미를 막아줬죠. 로미한테 나쁜 짓 하는 거를. 그 과정에서 브록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죽었다는 거를 자기도 추측하고 있어요. 티나 역시도. 그래서 나중에 로미한테 티나가 찾아와요. 로미, 기다려. 나는 티나를 돌아봤다. 아니, 그냥 들어줘. 난 브록이 너를 그 길에 그냥 내버려둔 채로 떠났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었어. 네가 혼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리고 페니도 널 찾다가 사고로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페니가 죽은 건 사실 브록을 막으려다가 그렇게 된. 티나의 목소리가 대기를 흔들어 놓았고 나 역시 동요하고 있었다. 탈의실에서 네가 그랬었지? 만일 페니가 강간을 당한 거였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근데 넌 그때 페니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잖아. 사실은 네가 켈란한테 당했던 일을 말한 거였지. 켈란의 이름이 다시금 나를 휩쓸었다. 정말 미안해. 티나가 말했다. 넌 내 말을 믿었어야 했어.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던 말이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페니에게도 이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호수로 갔었고 페니한테 영원히 이 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는 호수와 함께 그와 관련된 모든 말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을 눈에 갖다 댔다. 잘 모르겠어. 왜 다들.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왜 나를.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편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티나가 나를 쳐다봤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걸 티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 네가 죽었어야 했다는 말 진심은 아니야. 티나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왜냐면 이곳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너한테 그렇게 말해줄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티나를 내버려둔 채 집으로 들어갔다. 티나한테 미안하다라는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죽은 페니가, 그리고 죽은 그 여자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지금 여기 죽은 그 여자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강간당한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기와 그렇게 흠집을 뒤집었었던 자기 자신을 서로 분리해서 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몸을 기댄 채 내 숨소리에 집중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2급 살인죄를 뒤집어 쓴 전도 유망한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소년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저는 아직 이 소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나는 손을 뻗어 라디오를 껐다. 지금 또 이 와중에 그 브록이라는 그 실수지만 살인을 저질렀던 그 나쁜 소년은 살인죄를 뒤집어 쓴 전도 유망한 소년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밖에서는 공공연하게. 분명히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변명할 수 없는 나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굉장히 힘이 센 집안이고 또 힘이 센 집안과 친하기 때문에 세상에선 이 아이를 감싸고 있어요. 예전에 그게 생각났어요. 이걸 보고선 그 밀양 맞나? 밀양 사건 있죠? 밀양 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그 집단 성폭행이 어떤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확실히 아주 얌전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던 거는 맞는데
그 아이가 뭐 이제 가출도 하고 뭐 날라리 남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랬었는데 그 아이가 결국 날라리 그 남학생들 친하게 지내던 걔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집단 성폭행을 어떻게 당했냐면 어떤 이제 어딘가에 갇혔어요. 갇혀서 그걸 당했는데 처음에는 뭐 열 몇 명?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남자애들이 다른 친구나 뭐 이제 선후배 이런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정하기로 116명한테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밀양에서 그 남자애들 날라리들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중에서 실형을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경찰이 이제 정식으로 조사한 대상은 열 몇 명밖에 안 됐대요. 그 110 몇 명 중에서. 다른 애들은 뭐 이런저런 걸로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남자애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뭔지 까먹었는데 그 이제 부모님들이 다 쟁쟁하니까 자기네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인 여자애 있죠?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여자애 혼자만 당한 건 아니고 도중에 그 남자애들이 네 친구 한 명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막 시켰대요. 그래서 그 여자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조금 약하게 해줄까 싶어서 자기 친척 여동생을 데리고 와요. 속이고. 그래서 그 둘이서 그거를 당하게 되는데 그 피해자인 여자애는 약자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되게 웃기죠? 퇴학을 당했는지 뭐 자퇴를 당했는지 뭐 이랬어요. 그래서 얘는 전학을 갔는데 새로운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학교에 가해자의 부모가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자기 자식 벌 줄여주는데 그거를 문서를 쓰는데 도와달라고 찾아와요. 걔는 사실은 좋은 애다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 여자애가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그 부모가 학교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그 여자애가 전학 간 학교에. 이 여자애는 아주 나쁜 날라리 여자애고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애기 때문에 이 학교에 다녀선 안 된다. 퇴학시켜라.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해서 결국 거기서 퇴학을 당해요. 그래서 그 여자애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참 강자 편이에요. 아무튼 이 로미는 분명히 그냥 피해자일 뿐인데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에 나쁜 일을 당했던 자기 자신을 그 여자라고 자기한테서 분리해버려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생겼죠.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여주고 하니까 그 밀양 사건에서도 그 밀양의 주민들이 진술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할 때 다들 합심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여자애는 원래부터 행실이 나빴어. 그런 짓을 당해도 싸. 뭐 이런 식으로 다 말했대요.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그런데 이 피해자인 로미는 그 분노를 강간범한테 하지 않고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하게 돼요. 되게 불쌍하죠. 그래서 자기를 빨간색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살 길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찾게 되냐면 얘는 중간에 레온이라는 아주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처음에는 막 밀어내게 돼요. 왜냐면 그 남자애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 자신의 과거 때 당했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밀어내면서 자기의 과거를 막 숨기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이제는
네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 남자애랑 함께라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이제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끝나요. 결론은. 그쵸, 자기 자식이라면 당연히 안 그러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의도치 않게 서평까지 했네요. 원래 처음에 읽었던 거는 내가 사랑한 여자였었죠. 요거 공선옥 씨의 내가 사랑한 여자 중에서 다니엘 미테랑에 관련된 거를 읽었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 여자 여기 그 다른 이야기 2개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러 가볼게요. 엄마 거 영어 녹음도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약자의 가슴 아픈 사건이 아주 빈번하죠.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오늘도 너무나 훈훈하고 즐거웠어요. 네, 중국어 공부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중국어를 막 끝낸 참이에요. 어서오세요. 방종송 이제 슬슬 갑시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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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예니밍 매니저님, 열혈팬 도헌님, 퐁띠님, 칸칸818님, 오즈님, 민물고래님, 목수 오야지님 감사해요. 오야지. 그러면 화면 약간 끊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길하니까 슬슬 녹화 종료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푹 쉬시고요. 내일 활기찬 아침 맞이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안녕. 스스 뿅. 어서오세요. 지금 수다반 막 개장했어요. 뭐라 그러죠? 수다반 막 오픈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뭐 했냐면 먼저 토요일날은 방송을 했고 수업도 했고 일요일날은 뭐하고 놀았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토요일날 방송하기 전에 먼저 낮에 수업 끝나고 나서 도서관을 좀 갔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도서관에 갔다가 날씨가 글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약속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 혼자서 거기 그 도서관 있는 데가 한강이랑 뭐 이제 되게 그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혼자서 막 거닐고 돌아다녔는데 근데 또 날씨 좋으니까 저도 좋아서 나왔지만 흡연자들도 좋다고 다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흡연자들 때문에 좀 그랬는데 아무튼 혼자 돌아다니기가 너무 쓸쓸해서 제가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은 어디 좀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가지고 놀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요일 날은 남양주 쪽에 뭐 갈만한 곳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갈 나들이 장소가 있었는데 일요일 날 딱
나가는데 글쎄 비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도 안 따뜻하더라고요. 토요일은 날 되게 좋았는데. 아, 책 다 보지 못했어요. 밤새면서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행히도 책이 제가 맨 처음에 보기 시작한 게 이거 2권짜리 상하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장편이긴 장편인데 완전히 쭉 이어지는 막 긴박한 게 아니라 단편이 모여 있고요. 중단편. 그런 게 모여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같은 동네고 서로 막 연결되고 이런 분위기라서 좀 에피소드식이라서 중간중간에 많이 끊겨서 다행히도 아무튼 그래서 남양주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려던 곳은 못 가고 그냥 거기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먹으러 갔는데 짱이었어요. 제가 그 식당 추천해 드릴까요? 남양주에 옹기종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되게 그 종업원들이 되게 도도하게 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는데 어쨌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글쎄 테이블이 약간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막 휴지 막 깔고 이렇게 팔 받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처음에 근데 저기 경기도로 조금 나가야 한식이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서울 쪽은 보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음식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아니 무슨 이렇게 조금 나와 대빵 비싸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가지고 다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또 그게 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데 가면 이제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런 데는 주인들은 엄청 친절한데 종업원들이 꼭 띡띡거려요. 마치 명품 매장에 가면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뭐 부자라도 된 것 마냥 손님들 평가하는 것처럼 자기네는 고용된 사람일 뿐이면서 아무튼 그냥 그렇게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하하 웃으면서 나왔어요. 다음에 꼭 또 와야지 하면서. 아, 결혼 이야기 후속편 비슷한 거 있어요. 꿈 이야기. 뭐더라? 뭐죠? 아, 그래서 그러고 나왔는데 그 식당에 뭔가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길래 여기 근처에 산이 있나 보다 해서 지도를 봤더니 바로 옆에 갑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산으로 산책을 가려고 갑산으로 딱 내비를 찍었는데 근데 무슨 산이 갑산 입구, 갑산 주차장 이런 게 한 개도 안 뜨는 거예요. 그냥 갑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갑산 여기로 가봤어요. 근데 가는데 엄청 외길로 아주 좁은 외길로 구불구불구불 막 흙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영 수상한 거예요. 여기 아무리 들어가도 길이 끝이 그냥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산의 입구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들어갔는데 거기 길에 내비가 도착했대요. 근데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제가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계속 나가서 돌아서 나가야겠다 하고 계속 갔더니 양 옆에 논이 있고 논 가운데에 뭐라 그러죠? 길이 아주 볼록하게 나와 있는 흙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논으로 푹 빠지는 그런 길 있잖아요. 거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겁먹어서 다시 돌아 나왔어요. 다행히도 그 동네 갔더니 막 잡아먹으려고로 추정되는 개들이 잔뜩 있어서 개 구경은 잔뜩 해서 너무 좋았어요. 최소한 10마리는 봤어요. 맞아요. 김제 내비 사건 이후로 남양주 내비 사건. 근데 저는 그렇게 시골에 가면 뭔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막 시골 가면은 물론 대낮이긴 했지만 시골에는 막 가로등도 별로 없고 막 나무들 많고 나무도 막 관리 안 된 나무들 보면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논 같은 거 있으면 또 무섭고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돌아 나오다가 막
저기 논에 허수아비 꽂혀있는 거 보고 엄청 깜짝 놀래고 아무튼 막 그랬어요. 다행히 개를 많이 봐서 기분이 아주 좋게 돌아왔지만 너무나 도시 사람이라 그런가? 자, 그래서 꿈 얘기 또 바로 다음날 무슨 꿈을 꿨냐 하면 그 꿈 꿨는데 되게 좀 기분이 이상한 꿈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맨 처음에는 제가 그 관찰자 시점에서 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찰자로 꿈을 볼 때는 이렇게 좀 공중에 떠서 자신이 유령인 것처럼 남들 눈엔 안 보이고 공중에 떠서 관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여주인공은 약간 키가 크고 조금 덩치도 있는 편이고 얼굴은 하얀데 그 강인한 느낌의 그런 여자애였어요. 아마 한 고3이나 대학교 초반? 뭐 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한강에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갔는데 어떤 활동이었냐면 그 한강 더러운 물에 막 들어가가지고 배 타고 가서 그 물 밑에서 뭔가 막 뭐 이렇게 들어온 거 막 끄집어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봉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활동을 했는데 이제부터 시점이 그 여학생이 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됐어요. 들어온 활동 하고 난 이후부터. 근데 어떤 남학생이, 소년이 그 여학생인 저한테 반했어요. 그 봉사활동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말은 못 붙였는데 그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막 거기 그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진 같은 거 막 돌아보면서 그 여자애 찍힌 거 있나 막 열심히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물어서 제가 있는 학교로 찾아왔어요. 근데 걔가 찾아왔는데 글쎄 송중기에 이어서 송중기 꿈에 이어서 키도 별로 안 크고 약간 여리여리한 스타일의 몸집인데다가 얼굴이 너무나 이쁘장한 남자애가 찾아왔어요. 하얀 남자애가. 그래서 그 남자애랑 아마 그 여학생인 그 둘이서 사귀게 됐어요. 저는 그 미소년을 안 좋아하지만 꿈속에 저는 좋아했나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상태로 사귀었는데 걔네 집에 갔어요. 놀러 갔어요. 거기 가서 뭐 걔네 어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둘이서 방에 같이 들어가서 뭐 논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깨고 나서는 되게 이상했는데 꿈속에선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게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옷을 막 벗었어요. 교복이 불편했나봐요. 그 교복을 막 벗고서 옷 갈아입을 거 그 방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방에서. 그래서 입을 거 없냐 하고 이렇게 옷장을 딱 열었는데 속옷만 입은 채로 옷장을 열었는데 거기다가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막 옷을 막 벗었단 말이에요. 옷장 열었는데 글쎄 옷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 남자애는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서 옷이 이렇게 없는데도 그 옷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옷 따위는 필요가 없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꿈에서 그런 감탄을 했어요. 그런 꿈이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꿈을 꿨어요. 그날 아니고 다음날 오늘 아침에 또 뭔 꿈을 꿨냐면 제가 요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게 어떤 다른 사람의 영혼하고 제가 꿈이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보통은 제 꿈이 되게 일관성이 있는데 정체성이 확실한데 요즘에 이상하게 제 취향도 아닌 그런 게 나타나는 거 보면 뭔가 다른 사람의 취향과 연결이 되고 있나? 오늘은 무슨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또 여학생이었어요. 뭔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런 완전 학생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못생기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못생기고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왜 그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못생겼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못생기고 자신감 없는 여자애는 그 반에서 제일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남자애를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쵸? 다른 영혼 같죠? 근데 그 짝사랑하는 남자애는 당연히 왕따를 당하는 저 같은 거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같이 왕따를 시키는 축에 속하는 그런 나쁜 애예요. 뭐 본성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뭐 자기가 인기 많고 하니까 그런 애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그 왕따는 심지어 속으로 맨날 무슨 망상 같은 걸 해요. 아, 저 잘생긴 남자애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상상을 맨날 해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미술 시간이 됐는데 어떤 이제 미술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되게 까탈스러워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제출을 하게 시켜요. 수업 시간에 계속 다시 그리게 해요. 근데 그 남자애가 하필이면 왕따인 저 바로 앞 순서였어요. 그래서 걔가 뭐 하는데 계속 빠꾸를 먹어서 뒤돌아서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겠냐 하고 왕따인데 저한테 막 자꾸 상의를 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남자애는 합격을 하고 나갔고 물론 그 뒤로도 관계는 변하지 않았죠. 그 남자애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데 어쨌든 도와줬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저는 결국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합격을 하고 수업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분명히 선생님들은 나 같은 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재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멍청하고 못생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또 거기 영혼이 돼서 관전을 했어요. 선생님들끼리 막 얘기하기로는 저를 글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분명히 재능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앤데 그거를 자기가 발현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감동 먹어서 깼어요. 아 그리고 꿈 하나 더 있다. 이거 오늘 아니고 어제였던 것 같은데 무슨 꿈이었냐면 또 뭔가 사랑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상해요. 저는 꿈에서 되게 모험을 많이 하는데 사랑꿈 같은 거 잘 안 꾸거든요. 근데 또 연속으로 사랑하는 꿈을 꿨어요. 좋아하는 꿈. 어떤 꿈이었냐면 꿈속에서 제가 또 막 도망을 치고 있어요. 도망은 많이 치잖아요. 꿈에서. 그래서 막 도망치는데 보통은 도망치면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못 날더라고요. 나는 대신에 점프력이 뛰어나서 어떤 큰 나무들이 있으면 큰 나무들을 이렇게 줄기를 잡고 타잔처럼 이렇게 슝 하고 점프해서 다른 나무로 가는 그런 능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도망을 치다가 추적자로 나오세요? 좋겠다. 그래서 막 도망을 치다가 굉장히 난관에 부딪힌 상태였어요. 그 나무로 점프해서는 더 이상 너무나 한계가 있는 상태여서 그 나무 숲이 있는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어서오세요. 굉장히 큰 규모의 호텔이 있어요. 거기는 한 면이 전체가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어서오세요. 지금 꿈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잔처럼 이렇게 타가지고 유리창으로 팡 뚫고 들어갔어요. 깨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잘 쳤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글쎄 호텔 측에서도 저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궁지에 몰려서 할 수 없이 꿈속에서 자살을 했어요. 뛰어내려서. 꿈속에서 자살하면 근데 죽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죽을 마음으로 뛰어내리는데 그러면 보통 약간 깼다가 다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년 뒤에 상태가 이어졌어요. 꿈이 해외 토픽. 근데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맞다. 이 얘기를 까먹었네. 근데 그 나무 위에서 타잔처럼 도망치는 와중에 어떤 남성을 만났어요. 나무 위에서. 그 사람은 또 뭐 때문에 도망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몇 년 뒤가 됐는데 어떤 독일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뭔가 그 마을은 한국의 도망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이번엔 미소년은 아니었고, 약간 그냥 이제 남자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도망자들끼리 나름대로 굉장히 마을을 크게 꾸며놓고, 막 작은 도로 같은 것도 있고, 뭐, 전체 회의 같은 것도 있고, 이래요. 되게 나름대로 이쁜 동네예요.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사랑에 많이 빠져요, 꿈에서. 근데 보면은 저는 도망치는 꿈을 정말 많이 꾸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뭐겠냐면 저는 아주 관종이잖아요. 관심종자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뭐 만나고 싶어 해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요.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되게 좋긴 한데 그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한테 관심 좀 꺼줬으면 나한테 연락 좀 안 해줬으면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냥 내 시간 가지게 혼자 내버려 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서 그래서 그게 꿈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미지의 사람들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저는 도망다니는 그런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인간이란 참 이상한 존재죠. 모순된 존재예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수다와 꿈 얘기 했고요. 그럼 수다반 여러분들아, 얘기 다 끝났나? 수다반 여러분들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수다 때. 그럼 안녕. 스슥.